Recording in progress. 자, 76번 국민건강보험 관련 기관으로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하는 거, 우리 이제 심평원이라고 하죠.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가볍게 물어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심평원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76번에 보시게 되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기관이면서 그 산하 요양급여 요거를 이제 많이 심사를 하고 요양급여 적성성 평가를 이제 잘 파악을 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런 비용의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급여가 신청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는 이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76번 보시게 되면 국민건강보험 관련 기관 중에 급여, 비용 신청, 그 다음에 급여의 적성성 업무 평가하는 것은 바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다. 그래서 심평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요. 질병관리본부는 이제 보건복지부의 요원에 훈련을 한다거나 또는 전염병 또는 특수질환 이런 거에 대한 조사, 연구, 평가, 전염성 전파와 관련된 일을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관련된 일체 작용을 전부 다 수장하는 그런 우리나라 보건 업무의 주무기관이죠. 보건복지부는 보건, 그 다음에 그 외에 보건 관련된 산하 일체 작용을 다 담당하는 조직입니다. 우리나라 보건 업무를 주관하는 곳이 바로 보건복지부고요.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뭐냐? 보험자로서 국민의 질병, 부상, 이것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건강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이제 보험급여, 이제 보험급여라고 하는 이 돈을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그래서 보험급여 지급, 돈을 지급하는 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건강보험 관련해서 실질적인 비용이 정상적으로 청구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적정성은 타당한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심사평가원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는 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평가하는 곳 제대로 청구가 됐는지 적절한지 이걸 보는 것은 심사평가원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보건 업무를 주관하는 것은 보건복지부다.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 보건복지요원에 훈련을 한다거나 전염병, 특수질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평가하고 전염병 전파를 위해서 전파 방지를 위해서 이제 1년의 보건활동을 하는 것이 질병관리본부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요. 사회보장정책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정책에 국가 비전을 선도하고 국가 정책에 관한 기여도를 제고하는 이런 연구기관이 바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부분, 이런 비전에 대한 부분과 이 국가 정책에 대한 기여도를 이제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 바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입니다. 각각 중요한 기관들이 76번에서 한번 등장을 했네요. 보건과 관련된 일체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보건행정조직, 그 일체 업무를 담당하고 우리나라 보건 업무를 주관하는 부분 바로 보건복지부입니다. 임신 5주째인 임신 초반에 여성이 보건소를 처음으로 방문했대요. 이쯤 되면 이제 속이 미식미식 거리기도 하고 월경이 중단되기도 하고 약간 나른한 증상을 동반하면서 여성이 혹시 임신이 아닐까 의심할 수 있는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신 5주째인 여성이 보건소를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 검사 내용으로 옳은 것, 일단 소변 검사하죠. 그래서 임산부가 하는 정기 검진은요. 소변 검사나 또는 혈압 측정, 체중 측정과 관련된 검사가 있고요. 이때 아마 임신 검사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소변, 혈압, 체중 측정을 할 거고 초기이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성에게 혈액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임신 유무와 또는 혈청에 있는 감염병에 대한 선별 검사도 이때 초기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진행될 이 산정 검사 내용에 소변과 혈압 측정, 체중 측정 이런 것들은 포함이 되고 이 사람은 지금 처음으로 산정거리를 받기 때문에 이외에 혈액 검사를 할 수도 있고 혈액 검사 안에 성병에 대한 선별 검사도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임신에 대한 정확한 호르몬 검사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78번에 그렇게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엑스레이 이런 거는 이제 선택적으로 하는 거죠. 임신 초기에는 이 엑스레이에서 방사되는 이 방사선이 태아의 성에 굉장히 이제 위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12주 전까지는 임신 초기에는 엑스레이 검사는 우리가 유예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 검사는 당연히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양수 검사는 우리 14주에서 16주 사이에 만약에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평가가 되어지는 상황에서 주치의의 어떤 이제 결정에 의해서 양수 검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는 검사는 아닌 거죠. 네. 그리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신생아들에게 이제 태어나서 일주일 이내에 발 뒤꿈치에서 혈액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 아이에게 필요한 효소가 정상적으로 분비되고 있는지 효소를 검사하는 부분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요새 신생아들한테 다 해주기는 하는데요. 요거는 여성에게 하는 검사가 아니라 출생 이후에 5일 정도에서 7일 정도 되는 이 신생아들에게 하는 검사, 혈액 검사로 알려져 있죠. 예. 염색체 검사도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죠. 치매 예방 관리를 위한 치매 안심센터의 업무가 무엇이냐를 물어보고 있네요. 이제 보건소에 소속이 되는 치매 예방 안심센터, 치매 안심센터에서 뭐하냐? 치매 노인을 등록하고 관리합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치매 노인 등록과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치매 노인 보호자에 대한 상담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 치매 노인 당사자 교육하고 상담도 지원을 하고요. 치매 예방, 치매 노인의 간병 요령 교육 이런 것들도 이제 확대해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보다는 등록하고 관리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교육을 지원하고 예방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는 곳으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저출산, 인구 고령화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물어보죠. 저출산, 인구 고령화는 결국 연금 재정의 악화로 인해서 국가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80번의 저출산 인구 고령화가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많이 우리 시험에서 보건 파트에서 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다 보니 사회적인 경제활동 인구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재정 확보가 안 되게 되면 이 고령화된 인구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재정 악화, 경제적인 위기 이런 것들이 이 문제에 해당이 되겠죠. 결핵 예방은 우리가 BCG라고 이야기하죠. BCG, 기억나시죠? BCG는 결핵 예방 백신으로 피내에 주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생후 4주 이내에 접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B형 간염을 막고 4주 이내에 병원에 다시 방문해서 예방접종 맞는 국가정기 예방접종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PPD는 결핵 진단 검사하는 시약입니다. PPD, 우리가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할 때 쓰는 약품,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 이 사람이 결핵 항체 있는지 없는지, 결핵에 걸려 있는지, 아직은 결핵에 걸려져 있지 않은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쓰는 용액, 시약이 바로 PPD 용액이고요. 딥테리아, 백일의 파상풍 예방접종을 DPAP라고 하죠. 그 다음에 MMR, 홍역풍진 몰거리의 혼합 백신입니다. 요거는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돌대 수도 맞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원령에 맞는 예방접종 홍역풍진 몰거리 MMR입니다. 그 다음에 IPV, 요거는 이제 불활성 폴리오 바이러스 백신, 소아마비 예방 접종인데 이 폴리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폴리오 예방 접종 백신을 IPV, 불활성, 그러니까 활성화되지 않은 폴리오 예방 접종, 얘를 바로 폴리오 예방 접종 그 백신인 IPV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IPV 뭐 inactivity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inactivity, 활성화되지 않은 폴리오, 이제 소아마비의 이 균을 바이러스를 우리가 이제 백신으로 만들어서 주는 그런 형태, 활성화되지 않은 사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죽은 균을 접종하는 형태의 예방 접종을 IPV, inactivated 폴리오 백신이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좋고, 그리고 요거는 폴리오 백신 2, 4, 6개월에 딥테리아 100일의 파상풍과 함께 접종을 합니다. (65세) 이상이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정의 그대로 등장을 하네요. 6개월 이상. 중요하죠.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인정되는 자를 수급 대상자로 하는 보험, 노인 장기 요양보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해당이 되지만 65세 미만이라도 몇 개월, 6개월 이상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으로 인해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노인성 질환 대상자에게 우리가 국민 건강보험에서 6.55% 요율을 갖고 있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부상에 대해서 예방한 다음에 병이 걸리면 진단을 해야 되겠고 진단 이후에 치료와 재활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보건학적 차원에서 쭉 이어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출산, 사망, 그리고 전 국민 대상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험 급여를 진행하는 것이 바로 국민건강보험의 어떤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의, 국민건강보험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가입을 하지요. 그래서 지역에서 가입을 하거나 직장에서 가입을 해서 국민 스스로 질병, 부상, 이것에 대해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에 대해서 또는 건강 증진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강화하는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강제성을 띠고 있죠. 1년에 한 번씩 소득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기적인 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강제성을 띠고 단기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 만성질환에 대한 설명, 현대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환자가 되는 것이 바로 만성질환자들인데요. 이 만성질환은 개월수로 하면 3개월 이상의 경과를 보이는 오랜 경과를 취하고 있는 질환을 우리가 만성질환으로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의 오랜 기간의 경과를 취하고 그 다음에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완치가 어렵다는 것. 그러니까 점점 악화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의 질환이 바로 만성질환입니다. 그래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것은 특성이지만 결국에는 완치보다는 악화로 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인 원인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원인이 존재하긴 하겠지만 복합적인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직접적인 원인을 우리가 의료적으로 명확하고 단순하게 확인하기 어렵고요.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인 인구로 갈수록 유병률, 그러니까 현재 병을 앓고 있다라고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 그 병을 앓게 됐는지 이제 우리가 초기에 이제 발생률 자체는 선별하기가 참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노인 인구로 갈수록 유병률, 어느 날 검사해 보니 고혈압이 발생했다, 당뇨가 발생했다, 뇌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유병률을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연령이 증가, 고령층으로 갈수록 유병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고요. 잠재 기간이 길지요. 그리고 질병 발생 시점은 굉장히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발생률 체크가 어려운 질환이 바로 만성 질환입니다. 의사나 한의사가 결핵 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경우에 지체 없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되겠죠.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는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합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이제 원칙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의사나 한의사는 소속된 의료기관 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 장이 또 이제 그거를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건소장에 신고를 하는데 소속되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다이렉트로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네요. 정신질환자 보호 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정신의료기관, 병원장은요,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 2명이 신청을 하면서 본인이 진단을 해보니 입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결론이 내려졌다면 그 다음에 입원시킬 수 있을 만한 이제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안 되고요. 의료기관장이 직접 진단을 해서 환자에게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확인이 된다면 2명 이상의 보호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서 입원을 이제 진행할 수 있다 정도입니다. 학교 구강보건 사업에서 학교 구강관리의 실천의 기본이 되는 것은 칫솔질. 그래서 우리가 333 칫솔질을 되게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이
학교 보건 사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칫솔질에 대한 개념이고요. 333. 그래서 하루 3번 이상, 그다음에 식후 3분 이내, 3분 이상씩 칫솔질을 이제 쓸어 내리듯이 이렇게 이제 위아래로 잘 해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영유아 예방 접종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는 보호자가 데리고 오는 것이 예방접종 스케줄도 확인할 수 있고 아이의 컨디션도 확인할 수 있고 사후에 예방 접종 후에 아이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경우에는 직접 보호자가 데리고 와서 아이 컨디션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접종 당일은 목욕도 금지해야 되고 만약에 건강 상태가 안 좋다라고 하면 접종 시일을 뒤로 미뤄야 되고 시기는 보통 오전에 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이제 접종 후 20, 30분 정도 이제 접종 장소에서 아이 상태를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접종 직후에 집으로 가지 않고 곧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20, 30분 정도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이 반응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접종 후 심하게 보채거나 울거나 구토하거나 막 미열이 있거나 이러면 어떻다?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건강하게 정상 시기를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정신건강 관련해서 교육, 상담, 예방, 치료, 그 다음에 재활, 그 다음에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 교육, 이런 거를 이제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서 증진시키는 사업을 우리가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제 89번 정도 되니까요. 그냥 답을 좀 드리고 싶은 점수를 드리고 싶은 문제들이 좀 등장을 하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하는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정신건강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예방과 치료와 그다음에 정신질환자의 재활, 그다음에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 주거, 교육, 주거근로 환경 등의 개선을 통해 가지고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사업이 바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사회가 안전하게 돌아가겠죠. 자, 90번. 장기 요양 인정 3등급으로 판정받은 73세 김씨 할아버지가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재가급여를 신청하려고 할 때 해당하는 것, 방문 요양입니다. 그래서 재가급여는 우리가 보통 방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붙죠.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이렇게 이제 방문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1번, 3번, 5번에 해당되는 것이 보통 재가급여에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시적으로 단기간 이제 하루 종일 또는 일정 시간 잠깐 이런 이제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을 유치하고 있게 되는 우리 주간보호센터, 야간보호센터에서 주야간 보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정 시간 동안 장기 요양보호기관에 보호를 받게 하는 어르신, 어린이집처럼 오전에 오후에 보호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이제 환자가 혼자 계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일정 시간 동안 장기 요양보호기관에 보호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도 재가급여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주야간 보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며칠, 뭐 한 달, 일일, 일주일 이렇게 이제 보호자가 자리를 비울 때 이렇게 이제 입소시켜가지고 기관에서 보호하게 하는 이 서비스는 단기보호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단기보호. 그 외에도 이제 수급자, 그러니까 이제 보호 서비스를 신청한 대상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인지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구, 용구, 재활에 필요한 이 지원 이런 것들도 전부 재가 서비스에 포함이 되는 서비스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체활동 가사 지원은 방문 요양에 해당이 되겠고 그다음에 목욕 장비를 갖추고 직접적으로 가정에 방문을 해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방문 목욕에 해당이 되겠고 이거는 방문 간호라고 하는 것은 전문 방문 간호 요원이 이제 소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문 간호, 진료 보조, 요양에 대한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치의 생사가 포함될 경우에는 구강 위생도 제공하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방문 간호입니다. 구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서는 진짜 신체활동 가사 지원처럼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지원이 방문 요양에 해당된다는 거. 그러니까 방문 간호는 좀 더 전문화된 서비스. 그야말로 방문해서 간호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의사가 포함될 경우에는 진료를 진행하면서 진료를 보조해주고 그 다음에 요양에 대한 상담, 집에서 지금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으니까 요양에 대한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치의생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구강위생도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좀 전문화된 이런 서비스를 바로 방문 간호 서비스로 구별해서 이해하세요. 우리들은 간호조무사는 방문 간호를 하는 요원들이기 때문에 방문 간호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한번 확인하는 것도 좋은 이제 복습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장기 요양급여 중에 방문 간호도 물어보고 있네요. 똑같네요. 방문해서 간호, 진료,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방문 간호입니다. 9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 과목마다 속하는 전문의를 갖춘 3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죠? 종합병원이라고 얘기한다. 필요시 추가로 진료 과목을 더 설치 운영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종합병원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면 일단 종합병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100병상이나 300병상 요 안에서 7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고 300병상을 초과하게 되면 이제 9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춰야 되니까 300병 이상이면 9과목, 7개, 7개 이상이면 7개면 이제 100에서 300병상 사이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곳 진료 과목을 9개 이상이면 3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 해당이 되고 7개 진료 과목을 갖추고 있다. 그럼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니까 100병상에서 300병상 이하까지 7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병상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임신 24주 차인 6개월이네요. 이제 중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가고 있어요. 임신 24주 차인 A씨가 산과 진료를 받고 다음 방문일을 예약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WHO에서 권장하는 이제 산전 관리 횟수를 총 우리가 15회라고 이해를 하신다면 보통 임신하면서부터 7개월까지는 4주에 한 번 가니까 그 다음 주는 28주 그러니까 7개월이 될 때까지는 4주에 한 번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커지고 이제 분만이 다가올수록 8개월에서 9개월은 2주에 한 번씩 방문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주 10개월에는 1주에 한 번씩 가서 총 한 달 동안 4주 이렇게 촘촘하게 진료를 받도록 산전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WHO에서 권장하는 거고 우리나라 모든 보건센터라든지 건강 클리닉 그다음에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15주 스케줄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리 모자보건에서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헌혈자에게 체를 하기 전에 실시해야 되는 건강 진단 중에 대표적인 건 어떤 거예요? 그죠? 문진, 시진, 촉진이라고 하는 이제 진단이 먼저 진행이 되죠. 그래서 문진, 시진, 촉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체온, 맥박, 혈압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체중도 측정합니다. 너무 저체중이거나 영양실조인 상태에서는 헌혈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빈혈 검사도 합니다. 이거 이제 같은 개념인데요. 빈혈 검사, 본인도 혈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남에게 헌혈을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체중도 반드시 측정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소판도 검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혈소판이 이제 혈소판 성분을 체열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혈소판 관계 수치가 필요하지만 혈소판만 체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혈소판 성분만 별도로 체열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혈소판은 100%다 체열하는 모든 사람에게 혈소판 개수는 측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혈소판만 체열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 혈소판 개수를 보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체중, 체온, 혈압, 맥박, 빈혈 검사 이런 거 하는 거고 사전에 문진, 시진, 촉진도 진행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각적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면역 얘기하면서 지난번 모의고사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회복기 혈청 감마 글로불린처럼 투약의 형태로 환자에게 제공하는 면역, 즉각적인 면역, 누가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나는 그냥 받아서 쓰는 면역, 그러나 자연스럽지는 않아서 그걸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인공수동 면역이라고 한다. 인공수동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파상풍 항독소, 면역 혈청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환자에게 제공해서 필요한 당시에 바로 면역이 획득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굉장히 빠른 효과를 노리는 면역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이 다 만들어놓은 남들이 다 만들어 놓은 면역을 획득하기 때문에 이거는 수동 면역의 형태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일부러 만들어진 형태의 면역을 제공받기 때문에 인공수동 면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병에 걸려서 질환을 앓은 후에 자연적으로 면역을 획득하게 되면 이건 누구예요? 그죠? 자연 능동 면역입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을 투약을 해서 컨디션이 좋을 때 균과
같은 어떤 이제 물질을 주입받아서 내가 스스로 능동 면역을 획득하게 되는 거는 인공 능동 면역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름답고 훌륭한 면역 뭐예요? 자연 수동 면역. 엄마의 모체의 태반 순환 통해서 또는 모유 수유를 통해서 항체를 획득하게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면역. 그게 바로 뭐다? 네, 자연 수동 면역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역의 형태, 우리가 병원에서 만날 수 있는 면역의 형태를 구별할 수 있는지 여러분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결핵 2차 예방에 속하는 것, 이제 2차 예방을 물어보고 있지요. 그래서 결핵 1차 예방은요. 죄송해요. 이제 1차 예방은 일단 예방 접종을 하는 게 맞죠. 예방 접종을 하면 결핵에 걸리지 않을 테니 예방 접종은 1차 예방인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예방은 뭐냐면 조기의 발견, 조기의 치료, 임상적 단계에서의 단계가 그러니까 간호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 그러니까 뭐 내과적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식이요법을 제공한다거나 또는 환자가 좀 다른 양상을 보면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 검사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기침이 멎지 않고 계속 기침이 오래가고 그다음에 흉통이 발생을 하고 굉장히 허약한 어떤 신체적인 특성을 보이는 환자에게 일단 결핵이 폐 또는 기도에 자리를 잡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검사를 하기 위해서 뭐를 촬영해요? 그죠?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결핵이라는 단어보다 중요한 게 2차 예방에 속하는 우리가 예방 차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조기 검진, 조기 치료, 임상적 단계. 임상적 단계라고 하는 것은 치료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단계에서의 간호를 제공하는 것은 조기 치료, 조기 예방, 조기 진료, 이 조기와 관련된 이런 이제 2차 예방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우리가 결핵균이 폐에 자리를 잡고 있고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엑스레이 촬영을 2차 예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BCG는 1차 예방인 거죠. 그죠? 결핵 예방 교육을 해야 되죠. 결핵이라는 균이 어떤 균이고 어떨 때 다른 사람을 통해 감염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 전부 다 1차 예방이고요. 예, 그 다음에 3차 예방은 재활, 작업치료, 물리요법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건교육, 여러분 아는 것처럼 1차 예방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결핵은요, 항바이러스제로 처방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결핵에 노출되게 되면 강력한 항생제를 1차, 2차로 굉장히 장기간 동안 투약을 하면서 결핵균이 우리 몸에서 완전히 이제 사라질 때까지 이렇게 장기적인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은 노인의 간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서적인 문제를 동반하고 있지만 신체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가 이제 같이 표현될 수 있는 위험한 정신적인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대인 관계를 권장하고 너무 빠르고 경쾌한 음악처럼 이렇게 강력한 자극은 좀 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원인을 분석을 해서 자존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지지도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노화 때문에 반드시 우울증이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스트레스 원인을 분석해서 자존감 강화하는 강화하는 이 치료를 도모하면서 치료적인 환경도 제공이 돼야 되고 또 자신의 감정도 잘 표현해서 이런 우울한 감정에서 극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지지해야 되니 이 상황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은 노인에게는 환자 스스로 생활을 잘하고 너무 남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자존감을 다시 이제 획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기 감정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을 권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울증을 가진 노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주변의 변화는요. 건강한 대인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강한 대인관계, 친구도 만들고 가족과의 소통도 꾸준히 진행을 하고 그리고 너무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본인 스스로 치료적인 이 환경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건강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하고 감정의 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여러분도 저도 자주 우울하지요. 근데 이제 우울감과 우울증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증은 실질적으로 진단명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치료적인 중재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노인들의 경우에는 많이 이제 우울증을 갖고 말기에는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가 돼서 자살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도 많이 확인이 됩니다. 필수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필수 예방접종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국가 정기 예방접종이라고도 합니다. 뭐라고요? 국가 정기 예방접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가 정기 예방접종에 해당되는 것, 이 중에서는 누구냐? 예, 폐렴입니다. 폐렴구균에 대한 부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까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상풍, 수아마비, 그 다음에 비형 간염, BCG, 비형 간염, 그 다음에 결핵, 그 다음에 MMR, 홍역, 홍진, 볼거리, 그 다음에 뇌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뇌수막염이라고 하지요. B형 헤모필로스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뇌수막염구균, 폐렴구균, 그 다음에 이제 독감이라고 알려져 있는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B형 간염 말고 A형 간염, 그 다음에 HPV라고 하지요.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 감염병, 뭐 장테푸스, 신증후군 출혈열 알죠?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하는 신장에 무리를 일으키는 신장 기능을 파괴시키는 이런 유행성 출혈열, 이런 것들이 전부 필수 예방 접종, 고가 정기 예방 접종의 대상이 됩니다. 이 중에는 누구다? 폐렴균. 다음 중 기생충 질환과 매개체열, 기생충을 유도하는 물질 중에 우리가 이제 낙동강, 뭐 한강 이런 곳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담수어를 섭취하게 되면, 끓이지 않고 먹게 되면, 그러니까 안디스토마라고 하는 기생충이 소화기를 통해서 간으로 이동이 돼서 간에 농양을 일으키고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켜서 환자를 위험하게 하기도 한다라고 해서 간흡충이라고 하는 디스토마 기생충을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시냇물 이런 데서 살고 있는 쇠우렁이를 잡아먹은, 쇠우렁이가 아니다. 죄송해요. 다슬기를 잡아먹은 참개나 또는 가재 이런 것들을 먹고 난 이런 이제 상태에서 우리가 생식을 하게 되면 사람이 폐흡충에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슬기 참개, 이 다슬기 참개는 결국은 폐흡충, 폐디스토마를 먹은 다슬기에 잡아먹은 참개, 가재 이런 애들을 인간이 생식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폐디스토마라고 하는 기생충 질환이었습니다. 그래서 간흡충은 담수어, 민물고기, 그 다음에 폐흡충은 가재, 참개, 그 다음에 얘네들이 잡아먹은 다슬기, 또는 인간이 직접 다슬기를 잡아먹어도 그 안에 살고 있는 폐디스토마라고 하는 기생충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얘는 또 호흡기로 이동을 해서 폐에 치명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간디스토마, 폐디스토마, 폐흡충, 간흡충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 시험에서 그냥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구조충은요, 익히지 않은 소고기를 먹을 때 생기는 기생충 질환. 유구조충은 이렇게 이제 유구, 머리 쪽에 이렇게 이제 갈고리 같은 이 갈고리 춘충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갈고리처럼 생긴 이 돌기가 달려 있는 이런 기생충인데요. 얘는 덜 익힌 돼지고기. 그래서 돼지고기, 소고기도 우리가 익혀 먹는 게 기생충에 대해서는 가장 안전하다는 거죠. 회충은 사람의 대변에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또는 이제 인분 비료 있잖아요. 인분 비료 뭐예요? 그죠? 우리 퇴비 같은 거 이렇게 잘못해서 손에 만지게 되면서 이 불결한 손으로 음식을 먹을 때 이 회충이라고 하는 기생충이, 그리고 이제 생식하는 야채들이 인분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성장이 될 때 걸릴 수 있는 그 기생충이 바로 회충이에요. 그래서 야채 같은 거 흐르는 물에 5번 씻어 먹자 얘기하는 것이, 요새는 그냥 인공 퇴비 많이 쓰는데 인분으로 퇴비를 쓰거나 아니면 기생충에 노출된 사람들이 손을 깨끗하게 씻지 않고 이렇게 오염된 손으로 음식을 섭취할 때 대변에서 묻은 기생충의 알들이 회충을 통해서 구강으로 섭취되기도 합니다. 절지동물, 이제 발이 달린 이게 나디가 달려 있는 동물들의 매개 감염병으로 모기, 얘는 말라리아입니다. 그래서 모기를 일으키는 이 매개 곤충은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매개곤충은 모기인 거고요. 그다음 패스트는 쥐벼룩이 옮기죠. 흡혈을 해서. 그다음 말찐티푸스는 이로 인해서 감염이 되고요. 쯔쯔 가무병은 진드기. 그리고 이제 세균성 이실, 시겔라라고 얘기하는 이 이제 기생충이, 그러니까 이 시겔라라고 하는 이런 이질균을 옮기는 이런 곤충에 의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절지동물, 마디 달린 다리를 가지고 있는 이 동물 매개 감염병 중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모기로 인한 말라리아. 이 말라리아라고 하는 이 이제 감염병을 일으키는 중국 얼룩날개 모기죠. 중국 얼룩날개 모기. 우리나라에서도 남해안에서 지금 많이 발생이 된대요. 뉴스 보면 중국 얼룩날개 모기가 부산, 뭐 남해안 이런 데서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얘네로 인해서 말라리아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뉴스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모기로 인해서 감염이 되는 것은 빨간 작은 집 모기인 일본 뇌염을 일으키는 그런 모기죠. 빨간 작은 집 모기, 일본 뇌염을 일으킵니다. 자, 100번까지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시간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번 주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